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여리여리한 외형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현재 저는 개인 PT샵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와서인지 최근에는 등록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꽤 많아진 상황입니다.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그래서인지 많이 늘어난 업무 덕분에 늘 카페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새도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리 즐겁게 일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사연 채널입니다. 샵문을 염과 동시에 사연 채널을 켜놓고 청소와 소독을 해요. 그 시간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죠. 소박하고 짧긴 해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 줄 몰라요. 거파가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왜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싶을 만큼 다들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왔더라고요. 마치 내일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도 작년까지는 대혼돈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상태예요.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 아래의 말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이유는 제가 겪은 대혼돈 카오스, 그 자체였던 제 결혼 생활을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혹시나 예전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 몸정 부분요. 축하한다. 재수씨 축하드려요. 상훈이 자식 잘 부탁드립니다. 사냥아 잘 살아.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였어요. 저는 광주 여자, 남편은 대구 남자였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만남이라니 다들 기대가 되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운동을 좋아해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며 만나게 되었죠.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든든히 나를 바라봐 주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돼요. 끝은 이렇게 되었어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한 결혼 생활 어땠을 것 같으세요? 행복했습니다. 책임감 강한 남편,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아이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나 아침 못 먹어. 자기야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야. 나 바빠. 얼른 나가봐야 해.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내가 샌드위치랑 주스 넣어놨거든. 운전하면서 먹으면 체하니까 잠깐이라도 차 세워두고 꼭꼭 씹어서 먹어. 어이구, 이런 걸 언제 또 챙겼냐. 고마워 뿡뿡가. 아빠 갔다 올게. 조심해. 저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런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실제로 남편 덕에 돈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일했어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제대로 놀자. 그게 남편과 저의 생각이었죠. 저도 결혼 전에는 제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죠.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겨서 일을 잠정적으로 쉬게 되었지만요.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잘 살자. 그럼 우린 잘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이도 젊은데 뭘 그렇게 몸을 살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남편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에 매우 목이 말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했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100일 막 지났을 즈음 돌아가셨죠. 30년 가까이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단둘이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운이 좋은 것인지 아빠를 기억해요. 저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어깨를 두른 채 집을 나갔던 모습을 말입니다. 바람난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저와 엄마를 떠났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엄마, 아빠, 아이 모두가 있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늘 꿈꿔왔습니다. 오, 그래. 선영이니 내 아버님 잘 지내시죠? 원래 이번 주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없이 인자하시고 저에게만큼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결혼하고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인 저를 보며 꼭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좋다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시아버님이 내 아버지처럼 편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꼭 친아버지 같았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 선영이, 너는 몸이 좀 어떠냐?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보냈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네가 복숭아 얘기를 했었잖냐. 이장한테 부탁해서 좋은 놈으로 한 상자 보냈으니 많이 먹어 선영아. 무엇보다도 선영이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야 해. 그냥 흘러가다 했던 말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뭐가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음식은 어떻게든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집으로 치킨이 배달 온 거예요. 저는 남편이 시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아버님이 동네 청년분한테 부탁해서 우리 며느리 먹게 좀 시켜달라고 하셨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치킨을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할 만큼 엉엉 울면서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은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아버님이 계셔도 남편이 미워지면 남편에게 자꾸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제 별명은 복덩이였어요. 저와 결혼한 후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죠. 남편도 그걸 인정했고요. 제가 마케팅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줬죠. 사업이 잘 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생각하니까 딱 저 수준으로 사는 거야. 안 그래, 선영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데. 아이고, 아가씨 아직도 세상을 이렇게 모르나. 자기야 사람은 딱 자기가 가진 그릇만큼만 성공하거든. 저 사람들은 딱 수준이 거기까지라 저러고 사는 거야. 내 말이 아닌 것 같지. 나중에 잘 봐봐. 내 말이 맞는다니까. 남편은 점점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했죠. 사업이 자리를 잡자 남편은 시간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것까진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자기 모습에 심취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 무리에 함께 물든 것인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간에 비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릇이 작아서 저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거야. 수준이 저기까지인 거지. 애초에 저런 동네는 가지 말아야 해. 괜히 물들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리 그분들 안 듣게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자꾸 보는 거. 그거 정말이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요. 장모님, 술 한 잔 받으세요.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한 날이었죠.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넉살 좋게 구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엄마도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남편은 예뻐라 해주셨고요. 아냐, 자네나 한 잔 받아 난 내일 학교 나가야 해서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교단에 계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교직에 종사하셨어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육해 주자라는 게 저희 친정엄마의 철칙이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분한테 사위라는 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에이, 장모님, 언제까지 애들이랑 씨름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 선생 무서운 줄 모른다면서요? 저희도 어릴 때 나이 많은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면 대놓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무시당하시면서 수업 나가시는 것보다 이제는 그냥 카페 하나 운영하시면서 쉬는 게 낫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 차려드릴게요. 여러분께 저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아니, 나불거리는 그 인간 주둥이를 꿰매 버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너 무슨 말이 그래? 얘 선영아 저런 말을 심지어 내 엄마한테 하는 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잘못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색을 하자 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듯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성격을 아는 엄마는 그러지 말라며 애써 웃어 보이셨죠. 에이, 자기야 왜 그렇게 정색을 하냐?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아니, 나는 장모님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런 거지. 아이, 참 그래. 내가 실수 장모님 죄송해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도 엄마가 계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와서 아주 대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뻔히 친정엄마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하도 쏘아붙이고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아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대충 얼버무린다고 이미 내뱉은 말이 되돌아와. 진짜 너 가면 갈수록 왜 그래? 왜 자꾸 사람들을 무시해? 너랑 다르다고. 너보다 돈 못 벌면 네가 그렇게 쉽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얘기할게.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죄송해야 해. 아버님한테도 당신 지난번에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아버님이 그냥 웃어 넘겨주신 거지. 너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아버지랑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연락드리면 되잖아. 당신이 지금 나이가 젊어서 돈이 많아져서 세상 혼자 큰 것 같나 본데 나도 우리 엄마가 있어서 이만큼 큰 거고 너도 아버님이 죽어라 농사 지으셔서 그만큼 큰 거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랬단 봐. 한 차례 큰 소리가 나고 나서야 남편은 양가 어른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시아버니께 저런 식으로 막말을 했었어요. 요즘 아버지처럼 몸 써가며 땀 흘려가며 돈 버는 사람 없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때도 제가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만져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저건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오만함, 오만함이 하늘로 찌르는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변한 건 오만한 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죄다 자수성가한 친구들이었죠.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만 다들 거칠고 힘들게 자라왔다 보니 그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게 큰 듯했습니다. 심지어 그 무리의 의리는 얼마나 따져대는지 남편과 그 친구들 있죠. 저희 부부 신혼여행 내내 그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몰랐죠. 신혼여행을 친구들과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고만 들었지. 그게 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좋다. 아, 진짜 공기도 좋고, 자기야,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언니들이 그러는데,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꼼짝없다더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깨졌지만요. 남편도 기뻐하는 저를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죠. 뭐야? 왜 그렇게 웃어하냐? 그냥 너랑 이렇게 오니까 좋아서 그러지. 뭐, 나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수상쩍었지만 일 때문에 뭐가 연락이 왔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때 다시 광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해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남편 놈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신혼여행 내내 저를 괴롭게 했어요. 앞날은 모른 채 저는 신난다며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렌터카 업체까지 이동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말이죠. 셔틀버스 안에 앉아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상훈아, 야, 아이 재수씨, 저희도 재수씨랑 상훈이 씨 끝나고 놀러 온 건데 아이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어요. 그러게. 아, 이거 전혀 몰랐는데. 무슨 동네 건달들도 아니고 손목이며 목덜미에는 누런 금팔찌. 금목걸이에다가 어휴, 입은 어찌나 험한지 일행이랍시고 렌트 업체를 가는 내내 시끌벅적 떠들어대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야 저 자식들 겉보기에만 저런 거지. 엄청 순하고 여린 거 알잖아. 그건 자기 친구니까 그런 거죠. 주위 사람들은 남편 친구들 무리가 떠드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 인간들 주변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여행지는 다를 테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정말 렌트 업체에서 각자 빌리는 차를 타고 헤어졌어요. 예식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대충 저녁을 먹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한껏 꾸미고 호텔 로비로 나섰는데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네, 로비 소파에는 남편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 빼고 남편이랑 다 짜고 친 거죠. 숙소도 같고 여행 코스가 그렇게 똑같을 순 없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술자리까지 여행을 이틀 정도 남겨둔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친구들은 먼저 식당에 가 있었고 저는 숙소에서 옷 좀 갈아입고 쉬다가 내려갈 생각으로 씻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로 씻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을까? 해서 말이죠. 엄마야 한참 씻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놈 친구 중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했는지 헐레벌떡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 난리가 났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모양인지 얼마 안 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손에 잡히는 것은 죄다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이게 다 뭐냐고 최악이야. 정말 소녀가 미안해. 아니, 호원이 그 자식이 노트북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방에서 갖고 와서 쓰라고 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아까 방에서 좀 쉬다가 나간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네가 올라와서 갖고 내려가면 되지. 방 열쇠를 네 친구한테 함부로 주냐? 너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저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와서 그걸 갖고 내려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뻔히 쉬다가 나간다고 했는데 자기 말로는 제가 씻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정말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 열쇠를 준 거였답니다. 장난에 그럼 와서 노크를 하던가 벨을 누르던가 그게 상식 아니야. 제 말이 맞잖아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가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가 친구들이랑 다 말 맞추고 이렇게 노는 거 모르는 줄 알아. 그래도 기분 좋게 온 신혼여행이니까 참고 있었어. 그럼 너도 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됐으니까 너네 친구랑 실컷 놀다가 와, 나 먼저 갈 테니까. 선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선영이 너랑 애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너 무시해서 계획한 거 아니야.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끼리만 지내자. 내가 다른 데로 숙소도 잡고 여행 일정도 더 늘라고. 우리 더 있다가 우리 둘이 충분히 있다가 가자.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몇 시간 가까이 저를 붙잡고 정말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이 좋았으니 그렇게 자기 죽겠다며 납작 엎드려 비는 남편을 보는데 저도 결국은 남편과 합의를 봤어요. 친구들과는 엮이는 일 없게 여행을 하기로 말이죠. 광주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나랑 부딪히는 일 없게 하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니,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차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저는 임신 3개월 차였고 남편 사업도 한창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그때부터 그 인간이 망나니가 된 것 같긴 하네요. 늦은 밤이었죠. 한 11시쯤 되었을 겁니다. 예, 이상우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밤에 울린 그 전화는 다름 아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과 그 친구들이 폭행죄로 경찰서에 끌려와 있다는 거였죠. 시아버님이나 친정엄마가 아셨다간 쓰러지실까?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 같이 가달란 소리도 못하고 혼자서 덜덜 떨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온 그거로 생각했어요. 정말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생각하는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말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스트레스 받진 않을까? 내가 뛰는 게 아이에게 충격이 되진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어찌나 신경을 썼던지 얼굴부터 쇄골까지 식은땀이 잔뜩 흘러내렸죠. 담당 경찰분을 따라 들어간 곳에는 너무나 멀쩡하게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앉아있는 남편과 그 친구들이 있었죠.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무슨 일이야? 이게 제 물음에 경찰은 되려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세요. 피해자분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니, 거기다 음주운전은 왜 하신 거예요? 남편이랑 그 친구들이요. 글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쪽수가 많았던 남편과 그 친구라는 인간들이 피해자 한 명을 때린 거였죠. 아니, 무슨 조직폭력배예요. 참내 그렇게 때려놓고 돈다발 쥐어주면 그 사람이 에요, 일단은 피해자 가족분들 오신다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차 트렁크에 현금을 가지고 다녔나 봐요. 피해자였던 상대 운전자에게 가해한 후에 트렁크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피해자 입을 닫게 하려 했었나 봐요. 저런 인간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건 폭행을 주도하고 돈을 건넨 건 다 남편 놈 친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라고 친구들이 그딴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남편도 별반 다를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안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도착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그 인간들을 대신해 제가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유, 아기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과를 해요.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이 저한테 왜 아기 엄마가 사과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그 순간이 경찰서에서 있었던 순간 중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왜 그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를 했을까요?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혼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가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나고 저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 싶은 남편 놈의 많은 게도 아이가 있어서 이혼 생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기간 동안 남편 눈과 그 친구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했고 겨우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어요.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거리가 생긴 부부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죠. 선영아, 나 다녀올게. 올 때 뭐 사올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눈치를 보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겠지만 실망한 마음이 크게 돌아오지 않아 저 역시도 괴로웠어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손길 한 번 닿지 않은 채 며칠이나 지났을 즈음. 저는 남편이 없던 오후 구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다른 산모들처럼 똑같이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아픔을 겪었지만 저희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 남짓을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회복실로 돌아와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 제가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은 누워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나니 남편의 손의 온기와 제 손등에 떨어지는 남편의 눈물이 느껴졌죠.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제 베개 짚은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지막 선물인지 아이의 바램이었던 건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손을 잡게 되었죠. 회복하는 60일 중 초반은 오락가락하는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딸, 우리 같이 등산이나 갈까? 아가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실한 것들만 보내서 골랐으니 많이 먹어라. 알았지? 선영아, 내가 영화 예매했어.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가족이 좋은 건 맞더라고요. 친정엄마, 시아버지 남편의 갖은 노력과 정성 덕분에 서서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길 기다렸던 것처럼 이번엔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한 명이 괜찮아지면 한 명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 댁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서방 괜찮아. 자네랑 우리 선영이 아직 한창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기죽지 마.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고마워. 엄마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엄마는 저희 부부를 선뜻 받아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큰일도 겪어보는 거라고 너무 기죽지 말라며
남편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도 보태주셨죠. 그런 엄마에게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 감사하다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요. 고개를 숙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아버님도 전화로 온갖 곡식과 쌀로 저희 친정엄마와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어요. 이게 주인도 못 알아보고 어딜 치자. 그런데 그놈의 술이 또 문제였습니다. 연애 때도 몰랐던 사실을 결혼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 남편이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었다 하면 대문 앞에 있는 개랑 싸웠어요. 다 지나고 나서야 어이없다.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 못 알아보고 짖는다며 한 번은 강아지 목덜미를 깨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추워 아이씨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어디서 추악질이야? 결국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가 마당에 널브러져서 진상짓을 부리는 남편에게 찬물을 들이부어 버렸죠. 남편은 그런 엄마를 노려보며 씩씩댔습니다. 뭐야? 씨 장모님까지 나 무시해요. 나 무시하냐고. 에이씨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야, 이상훈 너 미쳤어. 남편은 마당에 있던 화분을 들어 깨뜨리기 시작했고 엄마는 경악하셨습니다. 평생 여자 둘이서만 살아와서 험한 모습은 TV로만 봐왔는데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 앞에서 그런 행패를 부린 거였죠.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놈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물세례 귀싸대기를 맞고 나서야 그 인간은 나자빠졌어요. 다음 날이 되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기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친정엄마와 저에게 비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간 이혼이라는 제 엄포의 충격에 먹힌 것인지 다음부터는 조용했어요. 엄마는 아침에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고 계셨기에 집에는 남편이 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는 했지만 일이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섰습니다. 웬일인지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뭔가 직감적으로 쌓은 느낌이 들었죠. 엄마, 여보 평소라면 누구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부엌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길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반찬통은 죄다 엎어져 있었고 친정엄마는 그것들을 보며 냉수만 벌컥벌컥 드시고 계셨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래? 엄마 괜찮아. 너 당장 이 서방이랑 이혼해라. 세상에 내가 기가 차서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 퇴근 순서가 이랬습니다.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고 그 다음이 저였죠. 남편은 일이 있으면 나갔다가 밤이든 새벽이든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기하는 게 시원찮다고요. 대낮부터 술이나 퍼마시면서 부엌에 널브러져 있더라. 남편은 그날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퇴근하신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빈속에 술 마시지 말고 밥이라도 먹으라며 식사를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큰 사업 날리고 나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해서 내가 너희 남편 기 안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안주라도 챙겨 먹으라고 국이랑 밥이랑 반찬까지 내줬다. 그런데 남편이 반찬을 죄다 뒤집어 엎었대요. 장모님,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격지심인 것인지 저희 친정엄마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난리를 피우다 방에 들어갔대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대체 엄마한테 무슨 상처를 주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바로 시아버님께 전화했습니다. 친정집으로 좀 와 달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저와 친정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그런 인간을 누릴 수 있는 건 시아버님밖에 없었죠. 아이고, 사부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무릎을 꿇으시고는 저희 친정엄마와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그런데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 사람 계속 그러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선영아, 네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사돈 그만하시고 식사라도 좀 하세요. 먼 길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남편은 그날 사업 관련 일이 있다며 저녁에야 들어오기로 했었죠. 시아버님은 점심때야 오셨고요. 저희 친정엄마 시아버지,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친정엄마가 한솥 가득 끓여주신 삼계탕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님은 1층 서재에서 지켜보시기로 하셨죠. 남편은 시아버님을 정말 무서워했고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시아버님이라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정선혁, 너희 남편이 왔는데 안 뛰어나오냐? 응, 너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죠. 막말을 해대고 마당에 있는 물건을 걷어차며 들어오고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서방자네 그만 하네. 남편이라는 인간은 엄마의 고함 소리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모녀가 아주 똑같네, 똑같아. 장모님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돈 못 번다고. 내가 돈 좀 만질 때는 그렇게 설설 꼬리 내리고 있더니 보셨죠? 입에 담기도 힘든 만큼 막말과 상대방을 향한 비하가 끊이질 않았어요. 제발 남편이 나아지길 바랬는데 아침까지도 내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갔던 사람이 반나절 만에 다시 망나니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 못 버는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정선영, 너랑 결혼해서 인생이 꼬였어. 맞아요. 툭 하면 제 핑계까지 댔습니다. 저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러더니 그 인간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아니 씨암탉은 사위한테 해줘야지. 자기네들 둘이 홀라당 먹어 치웠네. 저기요, 장모님, 백년 손님이 사위하냐? 왜 나를 무시하는데? 왜 니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삼계탕 냄비를 뒤집어 엎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던 찰나 서재에서부터 커다란 고함과 함께 시아버지가 남편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지 손에는 서재에 있던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너, 이 정신 나간 놈의 자식,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노마 시아버님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60대 후반의 아이가 맞나 싶으실 정도로 시아버님은 모진 매질을 남편에게 해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술독에 빠진 남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장모랑 와이프가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면서 말입니다. 선영아 이 자식, 이거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남편이라는 인간은 시아버지한테 맞다가 기절까지 했어요. 많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술을 머리 끝까지 마시고 계속 발악을 해대는 통에 제풀에 제가 지쳐서 잠든 것이었죠. 사부인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우리 귀한 선영이 고생만 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은 시아버님인데 저는 그날 제가 본 남편의 모습에서 저희 결혼의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저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상훈이랑 제가 계속 살면 친정 엄마도 저도 아버님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게 제 마음이었어요. 친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영혼을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두를 위해선 이혼이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눈물만 흘리는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아가, 선영아 이혼해라. 선영이 너는 내 딸이야. 딸이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은 아비가 어디 있겠니? 우리 선영이 나중에 꼭 한 번은 찾아와 줄래? 나중에 한 번은 우리 선영이 꼭 보고 싶구나. 시아버지는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저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딸 같은 얘가 하루하루 울면서 사는 걸 볼 수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버지께 두들겨 맞은 여파로 남편이라는 인간은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선영아, 너 진짜 잘 생각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남편은 제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했죠. 겨우 그런 말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또다시 마음 아팠습니다. 그게 끝이야. 나한테 할 말이나. 나 술 다신 안 먹을게. 손도 안 댈 게 웃기지도 않아. 내가 그 말을 몇 번을 속아줬는데 적어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받았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를 왜 이해하지 않냐고 따져만 댔습니다. 야, 사람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해하고 살자. 어? 야, 정선영, 너 진짜 잘 생각해. 상훈아, 네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은 잘 생각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해야 해. 상훈아, 너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깁스를 하고 나온 그날 시아버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소송 없이 협의 이혼으로 조용하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신 돈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 덕분에 말입니다.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한때나마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에서 나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서럽고 서글픈지 말입니다. 이혼이 남긴 정말 긴 상실감과 슬픔의 터널을 이겨내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도 변화되어 가는 제 모습에 누구보다 안심하고 계시죠.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 같은데 마음에 남겨진 것들은 참 많네요. 이것들도 제 인생의 걸음이라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다 하고 나니 속이 허하면서 시원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는 기분 좋은 행복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자리를 일어나겠습니다.